최근에 남미 소식 제가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게 지금 드디어 갈 때까지 가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아예 납포해버렸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정권을 범죄 집단으로 이제 몰아붙이면서 유조선을 납포해버렸다. 이게 베네수엘라 수출의 80%가 석유거든요. 근데 석유 수출을 유조선으로 하는데 이걸 갖다가 목줄을 죄버리면은 그 나라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베네수엘라가 재정 파탄 국가인데 근근하게 먹고 사는 게 이제 석유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외 수출의 80%인데 이걸 갖다가 원래 지금 미국에도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미국에도 많이 수출하는데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조선은 안 잡아. 그러나 제3국, 예컨대 중국 같은 나라, 이란 같은 나라, 이런 데 수출하는 거는 잡아버리겠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중국 같은 데 싼 가격으로 넘기면 석유 가격이 혼란이 이게 폭락이 되니까 그런 거 잡겠다 이거지. 이래가지고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최근에 이런 어떤 그 상황이 이제 그 양국 간에 엄청난 갈등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해상 법규를 위반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1898년에 미서 전쟁이라고 그래요. 미스페인 전쟁으로부터 해가지고 120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 개입의 역사, 이 악순환의 또 다른 시작이다. 이게 최근에 뉴욕 타임즈가 기사를 게재를 한 거예요. 뉴욕 타임즈가 이 기사를 게재를 한 건데 이게 이겁니다. 한번 보시죠. 부두 리추얼스, 이게 부두 의식이라고 돼요. And 바나나 워, 바나나 전쟁, U.S. 밀리터리 액션 인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부두 의식과 바나나 전쟁이라고 하는 미국의 라틴 아메리카의 개입, 군사 개입. 이걸 갖다가 쭉 쓴 건데 이 120년간의 이 악순환의 역사를 쭉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기사가 이게 비교적 정리가 잘 된 건데 이게 이야기가 120년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쿠바 앞바다에 미국의 그 구축한 메이노가 폭침이 되면서 이 전쟁의 도화선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가는데 이번에 유조선 납포가 그때와 유사한 무력 개입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바나나 전쟁이라는 조롱 섞인 이름으로 불렸던 그 120년 개입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이게 왜 바나나 전쟁인지 아십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전쟁이.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 미국 기업이 라틴 아메리카에 진출한 게 주로 바나나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를 라틴 아메리카에서 수입하는 업자들, 이런 걸로 이제 미국이 처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기업이 위협을 받을 때, 라틴 아메리카 현지에서 위협을 받을 때, 이때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바나나 전쟁.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조롱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마약 전쟁이에요. 어떤 그 마약의 생산지, 유통지, 그걸 이용하는 어떤 독재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린다 이건데. 그런데 마약인 줄 알고 공격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마약이 아니라 부두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 부두라는 게 이게 일종의 어떤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제사 지내는 음식들. 부두라는 물질에 불과한 걸 마약으로 잘못 오해하고 탈취를 했다. 그 잘못된 전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부두 의식이다.
또 바나나 전쟁이다. 이게 지금까지 120년간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또 생겨났는데, 자, 들어갈 때는 뭐 저기 바나나 기업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미국이 석유 기업을 운영해 왔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가 국유화되니까 그 미국의 석유 기업이 퇴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바나나 회사는 지금 석유 회사가 된 거예요. 석유 회사에 미국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한다. 미국 기업이 투자한 돈을 회수한다. 이러면서 속내는 어떤 그 저기 하나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지만 또 겉으로 명분은 민주주의 보호란 말이에요. 민주주의소. 그다음에 안보 위협을 제거한다. 이거 아닙니까? 자국민 보호.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마약이 밀매되고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미국인들을 보호한다. 그다음에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부정선거로 집권한 독재 정권이다. 사회주의 정권이다. 여기에 민주주의를 회복한다. 이런 명분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개입의 명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막대한 자원을 탈취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하는 명분하고 실제 전쟁을 하는 목적이 안 맞는 것이죠. 안 맞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나나 전쟁을 비롯하라고 불리는 1912년에 니카라과 점령. 그 다음에 아이티에 금이 많다고. 이 금 보유고 강탈. 이런 것들이 주로 전쟁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바나나나 금을 강탈한다. 니카라과에서 또는 아이티에서. 그런 것들이 미국의 상업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력 투사. 이런 걸 민주주의로 포장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민주주의가 달성이 되느냐. 무슨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마약 단속이라는 것 속에서 베일에 가려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상업적 패권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 의심할 것도 없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개입이라는 게 미국으로 보면은 정치적인 오판의 연속이었어요. 그 1916년에 멕시코의 판초비아 추격전이라는 게 이제 벌어지는데 이게 단기적인 감정적 보복이라든가 잘못된 정보가 어떻게 풀어지는지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또 1989년에도 이건 비교적 최근이죠. 파나마에서도 코카인이라고 우겼던 거 이걸 갖다가 이제 찾아냈는데 결국은 부두 의식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두라는 의식 제사를 지내는 타말레스라는 어떤 것이 결국은 코카인으로 오인됐던 것이다. 이게 코미디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대국의 군사적 결정이 허술한 판단과 정보에 근거해가지고 잘못된 개입으로 이어진 이런 건데 이번에 베네수엘라 그 상선 때려 부순 거하고 유조선 납포로 이어지는 과정 이것도 사실관계의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거 미국의 명예를 엄청나게 실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국방수권법 통과할 때 이상한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게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에 저기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번에 민간인들을 갖다가 80명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카리브해에서 죽여버렸는데 이것에 관한 영상을 제출하고 이게 전쟁법 위반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피터 헤그세스 장관의 해외 출장 예산의 집행을 금지한다. 아주 희한한 법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지금의 어떤 이 베네수엘라에 관한 어떤 군사 행동이 이게 일반적인 법 집행 활동이 아니라 전쟁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의 불법성을 따져봐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될 때까지 피터 헤그세스 장관의 해외 출장을 금지한다. 해외 출장 예산을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 그게 바로 이 문제. 바나나 전쟁 하려는 거지 너. 이러는 거죠. 결국 강대국의 군사 개입이 명분과는 전혀 다른 단기적인 이익 추구. 그러면서 오판의 산물일 때가 많다는 걸 이게 이제 미국 내 의회에서도 의심을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남미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지형의 정치를 왜곡해가지고 더 엄청난 혼란. 그러면서 독재자들, 포퓰리스트들이 더 기승을 부리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이거예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모순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쳐들어갈 때는 안정화시키려고 쳐들어간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는 멕시코나 아이티나 파나마나 이런 나라에서 일시적으로는 질서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만성적 불안정으로 간다. 만성적 불안정으로. 그게 지금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그 전임자가 차베스 대통령인데 반미를 외치잖아요. 반미를 외치고 사회주의를 외쳐요. 그러니까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는 파탄 나지만은 나라가 파탄 나더라도 이렇게 맞서는 지도자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올라가 인기가. 그 마두로 정권에 대한 핵심 지지층이 베네수엘라에 700만 명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흔들려.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해져.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이런 역설이 생기느냐? 미국이 개입하면 왜 이런 역설이 생기느냐? 그건 잘못된 개입이니까 그런 거죠. 제대로 된 개입이라면 이렇게 풀릴 리가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게 제도적 약화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1972년에 칠레 아옌데 정권을 갖다가 미국 CIA가 전폭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 출범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80년대까지 10년 동안 칠레가 얼마나 많은 군사 정권에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개입을 해가지고 CIA가 전복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독재를 더 불러일으키는 이런 게 제도적 약화를 촉진한다. 제도적 약자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칠레 아옌데 정권의 몰락이 바로 제거된 게 그걸 이제 피노체트 정권으로 대체한 거 아닙니까? 피노체트 정권으로. 그렇게 되니까 칠레에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근원을 깨버린 것이죠. 이게 CIA가 깨버린 거야. 그리고 피노체트라는 희대의 독재자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 피노체트는 미국 의존형의 정치였다. 그래서 8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 독재자가 전부 다 친미를 외쳤거든. 그러니까 자국민한테는 인기가 없는데 미국에 의존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독재자들. 이게 멀리 갈 것도 없지. 한국이 그렇지 뭐. 한국의 전두환 노태우가 어땠어요? 비상계엄 해가지고 집권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표방한 게 친미야. 외세 의존형의 정치. 스스로의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미의 현실인 겁니다. 이게 지금 남미에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죠. 만성적 불안정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가요. 불안정하다. 그거는 수십 년간 미국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동안에
개입주의를 외치면서 베네수엘라에 석유를 왕창 투자해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먹으려고 엑슨모빌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다국적 석유 기업들이 왕창 들어가가지고 6대 4로 나눈 거지 이제. 베네수엘라 국영 기업하고 미국의 석유 회사하고 6대 4로 석유를 개발해서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한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베네수엘라의 국유 석유 회사에 뇌물 갖다 바치고 정치 자금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맹 관계가 깨진 거라고. 이게 서로 채산성이 안 맞아가지고 또 부패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석유 개발이 생각처럼 잘 안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신뢰에 금이 가면서 어떤 독재자 사회주의 정권이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반미를 표방하고 이러면서 인기가 쭉 올라간 거죠. 이게 베네수엘라 역사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고 정치를 발전시킨 기회를 지금까지 다국적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약탈을 해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뭘 개발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돈을 뿌려준다는 달콤한 유혹이 있고 그러면서 어떤 빚을 내고 이러다가 재정이 와르르 주저앉고 그러면 다시 싼 값에 원유를 채굴해가지고 어디다가 떠넘겨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 왔던 것이죠. 자, 이게 베네수엘라의 비극입니다. 자, 또 하나의 교훈은 이런 120년 역사에서 진정한 안보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내생적 발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어떤 석유가 있고 금이 지천에 널려 있고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카리브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쿠바, 베네수엘라 세계적 휴양지들이거든요. 1년 내내 기후가 일정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의 부자들이 놀러와서 휴양지로 삼기에 딱 좋은 아주 세계적으로 축복받은 기후 아닙니까? 이런 어떤 나라들이 외국 자본과 외국의 어떤 권력에 의존해서 어떤 무언가를 갖다가 손쉽게 발전하려는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바로 자원의 저주가 되는 것이죠. 이런 나라들이 예외적으로 동양이건 서양이건 다 파탄을 원치 못한 거죠. 예? 이걸 이제 네덜란드 병이라고 하는 건데 자원부국이 망해가는 이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생적 발전이 아니라 갖고 있는 천연자원이나 자연자원을 통해 외세와 결탁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형적인 발전을 추구할 때 이게 공동체에 생산적인 활력을 안 준다는 거죠. 경제가 뒤틀리고 왜곡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내생적인 발전 이런 부분이 조화롭게 추진이 안 되고 대기업이 독점하거나 아니면 외세와 결탁하거나 거기에서 포퓰리즘이 싹트면 자원의 저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강대국이 치고 해야 될 어떤 진정한 어떤 명예와 명성, 소프트 파워라는 게 과연 뭐냐? 지금 미국이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로 카리브해에서 최대 위기가 조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게 1961년에 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때도 미국에 심각한 오판이 있었죠. 이게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인데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라고 있어요. 1961년에. 그 쿠바 작은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쿠바의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이 된 거예요. 사회주의 봉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전복을 시켜보려고 CIA가 쿠바의 망명자들을 규합해가지고 게릴라로 양성을 해서 이 게릴라를 쿠바의 피그스만에 침투시켜가지고 말하자면 게릴라전을 수행하도록 한 거거든요.
이렇게 했다 어떻게 됐느냐? 카스트로한테 전멸당했다. 완전히 깨끗하게 전멸당했다. 그것도 또 저기 밤에 쳐들어갔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완전히 몰살을 당했는데, 그때 그 미 합참이 내놓은 핑계가 달빛을 고려하지 못했다. 월광이 있었다. 이래 궁색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CIA 비밀 공작이었는데, 이것도 엉터리예요. 이것도 엉터리예요. 이 사건 때문에 1962년에 쿠바가 소련에 긴급히 구원을 요청해서 소련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쿠바에 배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거리 미사일이 여기에 배치되면 플로리다 코앞이거든. 거기에 미국 남부 전역을 갖다가 때릴 수 있는 핵미사일이 배치된다. 이러니까 미국이 완전히 뒤로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해상 봉쇄를 했다고. 이제 거기에서 핵전쟁 일촉즉발까지 간 거죠. 핵전쟁에 가장 가까웠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그래가지고 카리브해에서 이 위기가 발생하면은 그 위기는 바로 그 베를린, 동서독, 베를린 위기로 이게 전이돼가지고 이게 유럽에서의 핵전쟁으로 그대로 비화될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때 국방장관 맥나마라가 이제 1990년 초에 한 세미나에서 비사를 밝혔는데, 당시 핵전쟁의 가능성이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였다. 아주 위험했다. 근데 우리가 핵시설 그걸 쿠바에서 짓는 걸 항공 정찰로 파악해가지고 이 위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소련의 한 사람이 과거에 이제 외교 비사를 털어놨는데 사실은 핵미사일이 이미 배치돼 있었다. 쿠바에.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너무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위험했거든요. 근데 이런 위기가 발생한 이유가 어처구니없게도 1961년에 그 피그스만 사건이라고 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어이없는 작전 실패에서 이게 비롯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파나마 공화국을 세울 때 또 바나나 전쟁을 할 때 이런 데서 미국이 지금까지 남미를 달아왔던 방식이라는 게 이 120년 동안 똑같은 악순환이에요. 똑같은 악순환.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어떤 그 개입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절제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남미의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어떤 촉진제 역할을 강대국이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걸 지원하는 일종의 어떤 소프트 파워가 돼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하는 짓을 보면은 이거는 그냥 힘에 의한 억지다. 그러면서 존 F 케네디의 그 피그스만 침공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문명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무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져. 정보가 다르고 이런데도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충동, 거기에다 보복심리, 감정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의 그 풍부한 자원이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어떤 적절한 발전 전략이라든가 기술적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생을 하게 되면 미국도 싼값에 석유를 살 수 있고 중국의 개입도 막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공정한 대화의 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면은 이게 마두로 정권도 언젠가는 민주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야당 지도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잖아요. 예? 그리고 스웨덴 할리먼으로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보는 그 단기적인 이익, 예? 어떤 그 바나나 전쟁에 이은 석유 전쟁, 여기에서 이제 군사력을 이제 휘두르겠다는 어떤 강압적
통치와 전쟁법 위반, 그다음에 주권 훼손. 이렇게 되니까 유감스럽게도 마두로라는 독재자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의 국민이 더 결집을 하는 이런 어떤 황당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120년간 악순환의 전철이 또다시 이렇게 밝혀져요. 이게 이번에 뉴욕타임즈가 장문의 기사를 통해 가지고 요약을 해주는 건데, 이 악순환의 전철을 지금 미국이 또 밟고 있다. 스스로 명예를 더럽히는 실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종합을 한다면 장기적인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경제적 이기심, 상업 패권주의, 중국한테 연맥이겠다는 이런 어떤 단기적인 보복 심리,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오판. 그게 뭐냐면은 강제된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일종의, 이게 미국의 전략적 나르시즘이라는 건데, 이게 미국 사람들하고 세미나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미국 외교가 왜 실패하느냐? 주로 어떤 스트래티직 나르시즘, 전략적 나르시즘,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옳다, 이런 어떤 관념에 쉽게 취한다는 거지. 쉽게. 그 다음에 정의롭지 못한 개입. 칠레의 아옌데 민주정권을 전복시키고, 이런 것들. CIA의 비밀공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남미에서 반미의 열풍을 주기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이런 어떤 그 강대국 개입의 악순환이 벌어졌다 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하나의 어떤 역사로서 정리가 됐다. 이 부분을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금요일 순서 여러 가지 주변 정세들 얘기 한번 살펴봤고요. 에어히터 프로 AI 최초 15만 원대에 공급해 드립니다. 자, 여기 오늘 제가 여기 갖고 나왔는데, 이거 원래 세워서 하는 거거든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눕혀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더 현대 입점했고요.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3초 발열 웰핀 라디에이터. 이게 정상가가 20만 9천 원인데 특별히 우리 채널에서는 15만 9천 원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이게 무연, 무치, 무소음, 이런 어떤 뭐 소리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연기도 안 나는, 그러면서 3초 만에 발열이 되는 AI 스마트 보일러다. 이게 최초로 런칭이 된 제품이에요. 최초로. LG전자 출신 가전 전문가가 만든 AI 에어 히터고요. 불 없이 공간 전체를 데우는 이동식 보일러. 이게 바퀴가 들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열기 최초의 ATIM 소재를 적용해가지고 이게 초고속 3초면은 발열이 된다.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는 거죠. 하루 6시간 사용 시에 전기세가 857원. 그러니까 아주 가성비가 높은 것이죠. 그 다음에 제품 무상 AS 1년에다가 플러스 추가 가입 시에 1년을 더 해가지고 최대 2년의 품질을 보증해 드립니다. 바퀴 달린 이동형 지지대를 무료로 증정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 겨울이 매우 춥습니다. 어르신들도 계신 집에서도 온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요거 하나 장만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으로 웰핀 라디에이터 소개해 드렸습니다.